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오늘도 전 세계가 경악했구나. 2. KF-21 전투기 의상이 진짜 높아졌다는 게 체감된 이유. 3. 미중 갈등은 하루가 다르게 막화하고 있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미국 언론사에서 선정한 세계 최강의 전차 3대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는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모든 주력 전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3대의 전차를 선정했는데, 그 3대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전차를 순위를 매긴 결과 레오파르트 2는 3위, M1 에이브람스는 1위, K2 전차는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전동의 강자이지만 이 전차가 시리아 군대에 대한 전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 바 있어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는 유기압 현수장치와 KSTAMII 같은 치명적인 스마트 탄약을 통한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M1 에이브람스의 강력한 성능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전차가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1위로 꼽았는데요. 물론 미국 언론에서 꼽은 순위이기에 다소 사심이 섞인 순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기자 역시 미국 언론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덧붙였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K2 전차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 전차가 M1 에이브람스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데요. 노르웨이 전차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우수한 전차라는 사실은 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명품 전차 M1 에이브람스를 상대로는 어떨까요? 한참 후발 주자인 K2 전차이기에 M1 에이브람스와는 그동안 비교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K2 전차의 폴란드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이 두 전차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M1A2 전차와 K2 전차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요. 즉, 직접 두 전차를 몰아본 입장에서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게 가능한 유일한 군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고 사격해본 폴란드 병사들이 지금까지 운용해온 전차들과 K2 전차를 비교 평가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폴란드 전차병들은 놀랍게도 K2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폴란드군의 제16기계화 사단에서 K2 전차를 100시간 동안 200km를 운행하고 3번이 실사격, 2번이 보급을 거친 후 평가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은 폴란드군의 주력 기갑부대로 과거 T-72,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운용했었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원받은 M1A2 전차를 운용 중인 서구권과 동구권 주력 전차를 모두 운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전차 전문가들보다도 실전적인 경험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K2 전차의 기동성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작전 대기 중 적의 기습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하여 진행된 훈련에서 가장 신속하게 전차의 시동을 걸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가능했고, 폴란드어를 지원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UI도 호평받았습니다. 야전 정비 운영성에 있어서도 모듈 구성을 동해 전투 중에도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의 교체가 쉽다는 점이 고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자동 장치, 통합 모니터, 넓은 내부 공간, 시야 확보의 용이성 등 전차병의 편의성을 위한 장비들이 잘 갖춰져 전투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첨단화된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헌터킬러 능력에 있어서는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비교해 한 세대 이상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적할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조종수 해치 부분이 다소 작고 위치가 불편하다는 것과 K2의 부무장인 12.7mm 대공기관총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소한 흠일 뿐 여러 우수한 장점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전차병들은 K2 전차를 지금까지 운용해본 최고의 전차로 손꼽았습니다. 그 M1A2 에이브람스를 상대로 K2가 우위를 점한 것이죠.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 역시 특집 방송을 통해 폴란드의 새로운 주력 전차인 K2와 M1A2를 비교 분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차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폴란드는 육군을 위한 전차 도입에 나섰습니다. K2 전차와 M1A2 전차가 대표적인데요.
오늘 우리는 왜 폴란드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어느 전차가 더 나은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미안에게 먼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두 종류의 최신 전차를 구매하게 되었나요? 폴란드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수의 전차를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구형 전차인 T-72, PT-91을 시급하게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폴란드는 우선적으로 M1A2 250대를 구입했죠. 정확히는 M1A2 SEPV3 버전으로 매우 현대적인 전차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도 구입했는데요. 이 전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전차의 전술적 기술적 속성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 무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화력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 두 전차의 주요 차이점은 생존성과 기동성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에이브람스 전차는 즉각 대응을 위한 오늘날의 전차이고 K2는 미래의 전차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러한 가정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최신 버전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입할 경우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K2의 폴란드 버전인 KEPL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KEPL은 현대로템에서 폴란드군의 요구사항과 지리적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알맞게 조정된 전차로 폴란드 지형에 매우 적합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마타 전차급 전자장치와 구성 요소는 그대로이고 외관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에 있어서는 기존 K2 전차보다 더욱 향상되었음. 승무원의 생존을 위한 방어력은 에이브람스에 근접해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50mm 이상의 튼튼한 장갑이 적용되어 있으며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었습니다. K2의 정면 장갑뿐만 아니라 측면 장갑 역시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탄이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으로도 날아들 수 있으니 측면 방어 장갑도 잘 갖추어져야 하죠. 물론 생존성 부분에서 에이브람스와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에이브람스는 탄약 저장소를 승무원과 분리시켜 두었습니다. 이 같은 에이브람스의 구조는 폴란드군의 구매 계획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의 경우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마찬가지로 24발의 탄약이 승무원 옆에 적재되어 있고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같은 문제점을 PL이라는 변종을 통해 차량 외형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KEPL의 경우 동체의 탄약이 분리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선체 탄약고는 두 개의 탄약고로 나뉘고 조종수 양쪽에 배치되어 격리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변형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형을 통해 KEPL 260T라는 요구사항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군의 이러한 주장은 이해는 되지만 제 생각에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다리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게가 약 66톤인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구입했습니다. 최신의 전차는 60T 이상의 중량이 필요로 하고 KEPL의 무게도 60톤이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60T 무게의 전차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보급 차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차량에 대한 구성들을 공개했습니다. 에이브람스와 KEPL은 교량을 사용하여 도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도강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데요. K2 전차에는 전차용 스노클링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도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폴란드 내에서 K2 전차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중간 폴란드의 현재를 지키기 위해 도입한 전차가 M1 에이브람스이고 폴란드의 미래를 위한 전차가 K2 전차라는 말이 지금 폴란드에서 K2의 입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말 같은데요. 단순히 미국에서 사들여 사용할 M1 에이브람스와는 다르게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현대화에 발맞추며 더욱 강력하고 폴란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차로 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유럽 전체에서 우리 무기가 가지는 명성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 방산의 전진기지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체로 K2 전차의 명성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KF-21 전투기가 각종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실전 배치를 위해 KF-21 전투기의 비행 성능 시험은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으며
초기 계획대로 모든 테스트에서 순항하면 KF-21은 2026년부터 우리 하늘을 지키게 됩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KF-21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KF-21 전투기의 국산 무장체계 능력입니다. 기존 공군 주력 전투기였던 F4와 F5 등은 미제 무장을 사용했으나 KF-21부터는 국내 기술로 만든 무장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KF-21은 무장 확장성을 고려해 유럽과 미국 무장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KF-21에 탑재되는 유럽의 무장들 역시 미국 항공기에도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돼 사용에 문제가 없죠. 현재 KF-21 체계통합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최초 발사 비행 시험을 위해 항공전자 통합 시험을 수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KF-21 전투기는 AESA 레이더와 다양한 항전 장비의 운용 시험을 거쳐 본격적인 항공무장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군사무장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국내 무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전투기와는 달리 우리 마음대로 국산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KF-X 개발 사업 발표 초기에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진행된 것인데요. 이는 국산 항공무장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독립성과 자긍심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KF-21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무장 기술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국방 분야에서의 자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무장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일정 차질 없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KF-21의 블록 1단계에서부터는 ALCM 등 향후 추가될 무장 통합을 고려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무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의 강력한 무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부터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천룡의 관통 탄두를 핵심으로 적용하여 확산탄, 고폭탄, 활주로 파괴탄 등을 차례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800km라는 장거리를 달성하기 위해 엔진과 유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첨단화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으로 개발될 거라는 계획입니다.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관통 폭발력과 정확도가 높은 공대지 미사일까지 갖춘다면 KF-21의 상품 가치는 더욱 치솟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는 적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쓸 뿐 아니라 800km 밖 지상 지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면 가히 무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장 개발 사업은 KF-21 전투기의 전투 역량을 대폭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 KF-21 전투기의 무장 개발 사업은 공동 개발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국가는 UAE라고 밝혔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UAE 측이 한국의 무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은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해 양국 국방과 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UAE와 무기 공동 연구 및 생산, 개발을 논의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최근 개최된 UAE에서 열린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2023 IDEX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에도 적용될 국산 무장체계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의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UAE는 KAI에 먼저 연락해 다목적 수송기와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K방산 의상이 진짜 높아졌다는 게 체감이 된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중동에서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 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그간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 교류 확대, 상호 교육 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인기와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 문제에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첨단 군사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선 방산협력 증진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측은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는데요. 양측은 미래 첨단무기 기술협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했으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방산기술 교류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양측은 서로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및 제3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양국 간 MOU 즉 양해각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AE 측도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차후엔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돌릴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 진척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일단 현재 추세대로면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 국가이며 이는 GDP 대비 약 2.7% 정도입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의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 내전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인구수와 막대한 부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간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역사상 최대의 방산시장 호황이 계속되면서 국내 대표 방산 5사의 수주 잔고만 무려 100조 원을 넘긴 건데요. 이 덕에 일손이 부족해 걱정인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행복한 세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앞으로 유럽,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 호주까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판매 영역이 확장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새로운 군수창고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전 세계를 홀린 방법, 그 숨겨진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개 방산 멈체의 수주 잔액이 101조 21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반열에 오른 K9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 시장 정복에 나선 K2 흑표의 제작사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KAI, LIG 넥스원 모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감세를 보였던 지상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공중과 감시 정찰, 유도 무기 등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국방 예산 증액에 돌임하면서 이런 수출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0조 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동남아, 호주, 유럽, 중동 등 6대주의 모든 명력으로 방산시장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는 폐쇄성 강화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북미 지역까지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액을 기록하면서 무기 판매뿐 아니라 기술력 제공매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지2위 최무수 협력사로 등극하면서 F-16의 수명 연장과 성능을 개선하는 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해 그만큼 대한민국의 전투기 시장 미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담장 KF-21만 봐도 아직 양산 단계매조차 돌입하지 않았음에도 벌써 전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FA-52 경공격기 시장 독점에 나서면서 덩달마 대한민국 공중무기체계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진 먹입니다. 심지어 T-50은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도입 유력 기종으로 초미의 관심사에 올랐는데요.
만약 예상대로 미군에서 T-50을 도입한다면 소총한 자루까지 미국에 지원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역으로 현대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이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기 체계의 성능과 시기가 완벽하게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가장 표면적인 문제일 뿐인데요. 미중 갈등은 하루가 다르게 막화하고 있고 중동의 갈등은 다시 한번 지구 최대의 화약고에 물을 댕기고 있습니다. 마치 빅 사이클이 돌아간 듯 오랜 평화 체제를 끝내고 전 세계가 경쟁적인 군비 확충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너도 나도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수요가 폭발하는 바람에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평화를 겪으면서 기존 방산국들의 생산 역량이 처참할 정도로 곤두박질쳤는데요. 무기 체계라는 건 말 그대로 먹소리가 나게 비싼 게 대부분이지만 쓰이지 않았을 때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는 쓸 일도 없는데 아까운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 위에 단 한 번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늘 북한이라는 명확한 형태로 적선국이 존재했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군비 증감과 기술 축적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 결실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자주포를 예로 들자면 냉전이 끝나면서 독일은 지공공공의 양산을 미루거나 취소했고 이 때문에 제조 단가가 비싸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공공공을 보유하거나 운용 중인 나라는 생산국민 독일이 153문, 이탈리아가 70문, 네덜란드가 39문, 그리스가 24문에 불과한데요. 전 세계의 고작 286문이 전부인 셈입니다. 미 지공공공의 최대 경쟁자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라는 걸 생각하면 무수한 수준의 물량인데요. 당장 폴란드가 도입 예정인 K9 물량만 따져도 지공공공 전체 물량의 2.3배가 넘는 670문입니다. 이러니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독점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영국조차도 결국 AS-92 차기형 개발을 포기하고 K9A2를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참여시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구 절벽에 맞서 가장 선진화된 미래 강군을 지향하고 있는 영국군 임장에서 스스로 최첨단 자주포를 개발하느니 K9A2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도 작중묘한 요소인데요. 밀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일감이 몰리면 대한민국도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이는 사실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딱 지금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국내는 물론 수출 물량까지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대급 수주 잔고를 달성하면서 올해 2023년 상반기부터 생산라인 증설과 추가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바로 폴란드 긴급분 조기 납품인데요. 이는 결국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압도적인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강점은 단순히 빠른 납기와 물량 공급이 원활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기체계의 개발부터 생산, 운용까지 동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미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무기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6.25 전쟁이라는 전면전 경험을 토대로 개발된 태생적 특징으로 민의 대규모 전투에 대한 대비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면전 공포에 있어 강한 무기를 선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점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대규모 전투 능력은 이미 실전에서 상당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 장막력이 높은 K9의 사례가 많은데요. 가장 최근으로는 K9의 튀르키예 도입 버전인 T155가 활약한 시리아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시리마 이들립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마 정부군과 T-155로 무장한 튀르키예군이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전투를 벌였는데요. 당시 튀르키예군은 T-155와 무인정찰기를 조합한 정밀 포격으로 시리마 정부군을 공격했고 T-55, T-62, T-72 주력전차와 BMP-1 장갑차, 판치르 대공포, ES-1 122mm 자주포, ES-3 152mm 자주포 등 100여 대의 장비와 22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국경 분쟁에서도 상당히 활약했는데요. 고산지대의 포격전에서 K9 바즈라티클 운용 중인 인도군은 중국 PLZ-05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파키스탄군을 압도했고 인도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오죽하면 전후 처참한 뻥 스펙에 질린 파키스탄에서 중국산 무기 체계를 손절해버리기까지 했는데요.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러시마, 중국제 무기에 댕동당한 나라 중에서 미국과 3위가 써먹한 나라들의 대한민국 무기 체계는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회원국이 아님에도 무기 체계의 규격은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덕에 미국, 유럽 무기 체계와 호환성이 높고 부품 간의 범용성이 높습니다. 뮤사시 체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지 보수가 쉽다는 건데요. 이 덕에 자유진영의 완벽한 적국민 러시마, 중국, 북한, 시리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방산 시장에서 환명받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토 입문용으로나 전용으로나 모두 사용하기 좋다는 건데요. 게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기술 미전, 산업협력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군사기술 제공매 신경질적일 정도로 민감하게 구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를 두고 기술 유출미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방식은 대한민국 만보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마주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의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인데요. 중심이 짧고 적선국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군수공장과 같은 핵심 전략시설이 대한민국 내에만 몰려있는 건 차라리 이보다는 밀종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한데요. 뮤사시 후속 지원미나 위험회피 측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밀단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추가 개량형까지 연달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검증되고 익숙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는 곧 군사적 동맹 관계 형성의 밑바탕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과거 F-5 프리덤 파이터를 전세계 우방국에 뿌리다시피 제공했는데요.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산 수입국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조건이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한국 무기체계는 1970년대에 씨앗을 뿌려 1980년대부터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발전해왔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의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되었고 2000년대에는 무인항공기, 로봇, 스텔스 무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국방산업이 발전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만 해도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전략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북한 대비 30%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고작 50년 만에 우리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었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한 축을 담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